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20년 전에도 뉴스를 찾아보고 빌딩풍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삶 모든 곳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는 권순철입니다. 최근에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 이제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1000m를 급강하는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이제 심장마비로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행기를 타실 때 항상 난기류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하십시오라고 말을 항상 듣지 않습니까? 그게 매뉴얼로 있을 정도로 항상 난기류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기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1년에 한 번, 두 번이었다면 이게 점점 많아지고 1년에 보통 한 5, 60번 정도는 난기류가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1000m를 떨어뜨릴 만큼 난기류가 생겼다는 것은 기후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후변화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얼음이 녹고 열이 더워지고 덥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는요 그 온도차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진 만큼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남기류가, 원래는 남기류 진폭이 이 정도였다면 그 폭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남기류가 1km 떨어진 만큼의 엄청난 남기류가 온다면 파도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오다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폭풍 해일입니다. 난기류가 이렇게 무서운 게 이제 1m가 아닌 10m도 아닌 1km의 높이의 난기류가 생겼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나라 대기를 통과했을 때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 바뀐 바람의 영향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바람이 내습했을 때 육지의 사람도 위험하고, 하늘에 지나다니는 대한민국 상공에 있는 비행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내선을 다니는 기장들은요 이런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육지, 바다, 하늘 모든 곳에서 자연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삶 모든 곳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강풍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노상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날아가서 피해를 입고 이제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7명의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발생했던 강풍의 속도가 초속으로 35m 이상이었습니다. 흔히 태풍도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혀 틈이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강풍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대기의 불안정성입니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던 원래 지역에서 갑자기 불안정성으로 바뀌면서 그때 돌풍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전사 때도 되게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풍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강풍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매년마다 약 15개에서 20개 이상의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경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 피해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옥 붕괴, 침수 피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초고층 빌딩이 몰려 있는 지역에 바람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빌딩풍이라는 위험한 요소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서울에도 예전부터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시원한 골바람이 부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골바람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그런 내륙 지방에서 더운 공기를 이제 흔히 말 희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태풍 같은 강한 강풍이 불 때는 이게 위험의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그때 당시 해운대 바닷가에 초고층 빌딩이 건립되고 있을 때 그 케이블들이 유리창을 이제 강타하면서 이제 200~300m 주변 지역까지 유리창이 파편이 튀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에 노출이 되었고요. 특히 2020년대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내습했을 때는 이제 빌딩의 유리창뿐만 아니라 지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한 아파트의 반 정도의 유리창이 전부 다 파손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빌딩풍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큰 피해로는 유리창 파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강풍이 유리를 갖고 흔들면서 여기에 유리가 버틸 수 있는 응력 이상으로 갈 때 파손이 되는데요. 문제는 파손이 되었을 때 피해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 집 주인일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양쪽 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안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치고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유리창 파편이 일부만 안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의 파편은 전부 다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주변 지역에 200~300m까지 날아간다면 걸어 다니는 보행자가 갑자기 총알을 맞는 거랑 같은 효과를 띠게 됩니다. 실제 그런 보행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초고층 빌딩이 모여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시시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빌딩풍을 단순하게 덮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오픈을 시켜서 이거를 대중들에게 공론화 시켜서 문제점을 찾아야겠다는 방식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욕과 일본과 중국 등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초고층 빌딩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를 볼 때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마이삭과 하이센이 내습했을 때 우리 부산에 있는 초고층 빌딩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지진 자숙계가 이 강풍이 지진으로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높은 초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전부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층 빌딩에 전부 지진 가속계가 붙어 있어서 지진으로 인식되면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 지진 가속계가 지진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으로 해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람이 부는데도 그렇게 지진으로 인식을 할까요? 그러면 그 지진으로 인식할 만큼으로 진동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굳이 외부에서 일어난 유리창 파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사실 정기적으로 워낙 검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으로 해서 이렇게 멈춘다든가 그리고 빌딩풍으로 해서 멈춘다든가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추락하는 사고는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멈췄을 때 그 안에 탑승했던 승객들은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본인이 몇십 층에서 있고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면 그분은 앞으로 엘리베이터에 타기도 어렵겠죠.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층 빌딩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건물이 높아서 고층일 수도 있지만 지대가 높아도 고층이거든요. 이 건물이 20, 30층이에요. 그러면 한 100m 된다 칩시다. 근데 얘가 산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고층 빌딩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즉 대기에서 들어오는 해수면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높이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주로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바다라는 정말 좋은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위치가 대부분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해변가에만 바람이 부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강가 주변에도 다 붑니다. 우린 그래서 옛날부터 강바람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강이 위에서 이제 상류에서 하루 내려오면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대기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기 흐름이 무조건 강바람과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닷가 앞에서만 바람이 부냐? 그건 해풍과 유풍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륙 지역은 어떠냐? 내륙 지역 역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위치도 중요한데 그 위치가 바닷가면 좀 더 위험할 수 있고 내륙 지역이면 조금 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바람의 크기가 이제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륙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강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제가 풍속도 관측을 해봤습니다. 관측해 본 결과 같은 시간대에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풍속보다는 실제로 조금 작긴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래보다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 건장한 남성들은요 초속 한 25m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재난 취약층이라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와 이제 노약자입니다. 노약자 어린아이는 순간에 바람으로 해서 휘청거려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아주 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즉 재난 취약층은 이 내륙 지방에 있는 바람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평소 때 부는 바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태풍이 내습했을 때 바람은 그 풍속하고 같아지는 거죠. 두 가지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으로 지어질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어진 건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외국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20, 3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주변에 길을 닦아 놓는데 이 건물을 감아 돌면서 차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차들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영국은 원래 추우니까 그리고 습도도 높으니까 빗길이 미끄러졌나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트레일러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독 이 건물 주변에만 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존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그러면 앞으로는 주변 지역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완전히 발생시키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최소화시키는 그런 법제적인 테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주변 지역에 안전 펜스를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똑같은 현상을 지켰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마다 풍력 발전 터빈을 설치를 했습니다. 워낙 고층 빌딩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틈도 만들고 빌딩풍도 줄이면서 이것을 에너지화 시키는 거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생뚱맞게 아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바람이 쉽게 빠져나가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게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디자인까지 이제 법적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국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영국에서 만드는 이 타워에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걸 알게 돼서 여기 앞에다가 방풍 펜스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알아보니까 바람의 종류가 3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건물이 바람이 부딪혀서 떨어지는 하강풍, 그리고 건물이 부딪혀서 올라가는 상승풍, 그리고 건물 주변을 바람이 맴도는 3가지의 바람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밑에 다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건물에다가 또 다른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펜스 같은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바람을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위에 쪽에서 구멍을 뚫은 타공의 철제품을 설치를 해가지고 바람을 또 흩어버리는 그런 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변 지역의 바람의 소용돌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람의 방향을 연구를 해가지고 바람의 양이 100이라면 들어오는 100의 양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방풍 펜스를 3개를 설치했는데 이런 형태가 아마 계속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물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건물은 영국 사례처럼 방풍 펜스를 설치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풍 펜스가 좀 사실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펜스의 사이즈도 크고 조화롭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영국시에서도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초고층 빌딩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마가 다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약간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산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그거 플러스 강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같이 갖췄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책을 계속 설계 때부터 고민을 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건물을 높게 올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올린다면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다가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만들어진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만들어진 건물은 보통 40층에서 50층 건물이 대부분이고 이 주변 지역에 또 사실은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벨이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어떤 방향으로 주로 부는지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관찰해 보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는 더 많이 불고 언제는 적게 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은 강풍이 불 때에 어느 지역에 펜스를 치면 효과적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은 2가지 형태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치형 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자연형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 같은 경우는 맨 먼저 장치형 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고정형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화단을 더 많이 가꿔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이 흩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 화단을 통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조경나무라고 생각해서 되게 이쁘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치가 특별한 데가 있다는 거죠. 바람이 좀 더 많이 부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바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형 장치형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바닥에다 볼팅을 해야 되고 구조물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느껴지고 실제로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런 고정형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마찰과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조경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장치형 같은 시설은 부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올 때 태풍이 들어오는 내습할 때의 방향은 보통 일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풍이냐 뭐 남서풍이냐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에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자는 거죠. 사수차 같은 경우는 한 20톤 정도 됩니다. 그럼 20톤 정도 차가 와가지고 버텨주고 그 위에다가 펜스를 쳐가지고 바람 찢어주면 주변 지역의 피해를 급속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바람의 힘을 줄일 수 있는 장치형 시설, 즉 이동형 장치형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이 아닌 이제 자연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람을 잘 흩어질 수 있는 잎사귀가 많은 그리고 뿌리가 이제 옆으로 뻗어가지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서 이제 심게 된다면 훨씬 이쁘기도 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이제 자연형 펜스를 치게 된다는 거죠. 그 자연형 펜스라 해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구조물이 있다면 요즘 아파트 입구가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잖아요. 요 위에다가 방풍 펜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풍 펜스가 또 들어오는 바람의 힘을 급격히 줄여주게 되고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좀 더 피해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뉴욕이 제일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욕 같은 초고층 빌딩이 모여 있는 대도시는 과거부터 이런 빌딩풍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길거리 보행자들을 이제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된다면 이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주변 지역의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 속에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고 있고요. 제가 2020년도에 말씀드렸던 태풍 마이삭은요, 약 8월 28일경 정도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풍이 사라지기도 전에 9월 1일 날 태풍 하이선이 다시 내습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태풍 관측 역사상 처음입니다. 기존의 빌딩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풍이든 강풍이든 구조물에 대해서 안정성 평가를 할 때의 요소로서 빌딩풍 영향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에만 목적을 뒀다면 이 두 번의 태풍이 연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2020년도에 이렇게 태풍이 오고 나서 시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전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에 입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들었을 때는 몇 층 이상 될 때는 주변의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큰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실제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라고 이야기하면 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높이로 치면 100m 이상이라고 보시면 모든 건물들은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100m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높이로 한 30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통과를 못했고 22대 국회로 바뀌면서 아직 언제 또 다시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2020년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고층 빌딩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빌딩풍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됐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부산의 해운대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 구조물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손해가 있었겠지만 이 사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동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일부 공간은 기부 체납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빌딩에 흔히 말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층수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시행한 부산의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요. 또한 동구 지역과 이 송도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라는 명목 하에 부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많은 업자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거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